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대로 친구 덕분에 강남에 가게 되었는데, 강남에 가면서 알게 된 여사장님과 좋은 추억이 생겼던 적이 있어서 혼자서 그때를 곱씹으며 회상하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적어봅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대학물은 먹지 못했는데, 그래서 전역하고부터 저희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방 중소도시만도 못한 시골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동네 사람들 도와주면서 푼돈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향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에서 뭘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따라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처음에는 그냥 노가다판 같은 데서 일용직 위주로만 하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월세로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허름한 곳에 살고 있어도 제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공사판에서 만난 사람들 소개로 시작하게 된 일이 있는데 벌이 하나만큼은 확실한 직업이었습니다. 나이트에서 웨이터를 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형님거리면서 반말은 물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걸 참아가며 사람들 비윗장 맞춰가며 하는 일이 썩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벌이 하나만큼은 확실했어요. 오히려 고향에서 공부 꽤나 했다 하는 녀석들이나 동네에서 공무원 하고 있는 고향 친구들이 버는 돈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벌이가 확실했으니까요. 낮밤이 바뀌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또 어떻게 시골촌 놈이 화려한 서울 여자들하고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소위들 말하는 나이트 죽순이들하고 친해져서 오히려 어떻게 여자 한 명 꼬셔보려고 나이트에서 술값 내고 테이블값 내가면서 돈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들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쉽게 만났던 것 같네요. 그때쯤에는 돈도 잘 벌었고 여자들도 많았으니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정말 30살이 다 돼갈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친구들이 돈 조금 저한테 쥐어준다고 하면서 제 뺨을 툭툭 친다거나 예의 없게 반말을 한다거나 하면서 저를 무시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을 내가 너무 오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돈도 정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마련할 때까지 돈을 모을 작정이었는데 그때 느낀 회의감 때문에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제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30살에 제 이름으로 된 커피숍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되었는데 그러다가 나이트에서 친하게 지내던 죽순이들을 카운터를 보게 만드니 근처 대학가부터 사무실 다니는 남자들이 가게에 줄을 서서 음료수를 사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장사가 잘 돼서 호기롭게 대출까지 받아 2호점을 냈는데 제가 간과한 게 죽순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돈을 올려줘도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들쭉날쭉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했고 초반에는 나이트 웨이터 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던 저였는데 2호점부터 삐끗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제가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업을 너무 쉽게 봤던 겁니다. 그렇게 2호점을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여태까지 모아놓은 모든 걸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빚은 생기지 않았지만 제 20대를 갈아넣은 돈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이트로 돌아가서 대충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안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일해서 그런지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아니면 제 나이가 30을 넘어버려서 그런지 당장 돈을 보는 것보다 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1살 나이에 학력도 경력도 없는 저를 세상 어느 회사에서 써주겠습니까? 그것도 신입으로 말이죠. 그래서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와 똑같이 용역사무소를 들락거리면서 하루바로 하루를 살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하나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 처음 서울로 상경하는 걸 결심하게 만들었던 소문으로만 잘 살고 있다고 들었던 그 친구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하는 일은 경력이 필요 없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장사하는 가게에 방문해서 카드 단말기 서비스를 교체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영업일이었습니다. 처음 설치만 해주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 유선상으로 사후 처리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업무였어요. 단지 지역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친구 혼자서는 그 모든 가게들을 케어하는 게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그게 저였습니다. 웨이터 일을 하면서 말빨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저도 마땅한 직업도 없는 데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사장님입니다.
친구가 하던 지역구를 제가 넘겨받게 된 건데 친구의 말로는 이 근방에서 가장 큰 손님이니까 이 여사장님한테만큼은 잘 해줘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강남 근처에 건물이 많은 곳에 장사했던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위치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여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돈 많은 여사장이라고 해서 저는 나이 많고 욕심 많아 보이는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많은 건 맞췄지만 아줌마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보다 13살이 많으니 40대 중반인데도 전혀 40대 중반으로 보이지 않고 잘 봐주면 30대 중후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부도 매끈하고 스타일도 괜찮았어요. 특히 옷 입는 스타일만 보면 요즘 20대들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대라고 해서 제가 알던 나이트 죽순이들이 싸 보이게 입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고급진 느낌이 들게 말이에요. 머리도 억척스러운 뽀글 파마가 아니라 길다란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주고 연갈색으로 염색을 해놔서 그런지 뒷모습만 보면 20대 여자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커피 전문점이라 가게 안에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여자들 중 이 여사장님보다 예쁜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웃는데 목소리도 간드러지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40대 중반의 여자라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업 나온 저를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사용하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보다 놀라운 건 이 여사장님의 재력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가게만 20개를 넘게 가지고 있었고 그 가게들 전부 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친구가 엄청 큰 손님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사장님은 김 선생님이 잘해주셨는데 박 선생님도 잘해주시겠죠 하면서 물어보는데 제 특유의 말발로 여사장님을 구워 삶아 신뢰감을 팍팍 드렸죠. 여사장님하고 미팅을 한 이유도 새로 차린 이 커피 전문점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커피숍을 운영했었으니 제가 이래저래 설명하면서 포스기도 바꾸고 수수료가 어떻고 저떻고 설명을 했더니 제 모습이 신뢰가 갔는지 여사장님이 박 선생님이 알아서 잘해주세요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첫인상부터 여사장님의 신뢰를 얻은 후 친구한테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할 겸 여사장님이 운영하는 일식집에 친구 녀석을 불러냈습니다. 여사장님이 그 시간대에 그 가게에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간 거였고 제가 들어가니까 여사장님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저희를 자리에 앉혀주더니 실장을 불러서 저쪽에 큰 거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일부러 저희가 들리게 말하는 걸 보니 여사장님도 여간 내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서로 체면도 살려주고 해서 앞으로 다른 집은 몰라도 이 여사장님 가게에만큼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여사장님이 조금 번거롭게 굴기 시작했어요. 카드 단말기다 보니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라 제 고객들한테는 사후 서비스를 해줬어야 했는데 이 여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틈날 때마다 이건 뭐고 저건 뭐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으니 박 선생님이 해주세요 하면서 저를 부르면 저는 하는 수 없이 여사장님이 부르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거의 5분에 한 번씩 언제 오냐 하며 물어보고는 했어요. 차라리 진상을 부리면 제가 화라도 내겠는데 정말 아무 악의도 없이 조곤조곤 말하는 데다가 큰 손님이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다른 가게들은 저를 한 달에 한 번 부르면 엄청 많이 부르는 거였는데 여사장님 때문에 매일같이 강남에 가야 하고 그만큼 저는 영업을 하러 다니지를 못하니 실적이 낮아서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심한 날에는 심지어 하루에 2~3번을 만나야 하는 적도 있었고 여사장님의 경우는 거의 매일같이 만났다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특히 저번에 알려준 걸 이해를 못하고 또 물어볼 때는 저도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제가 정말 고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한번 터지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의 결혼식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의 식장에 다 도착을 해가는데 여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일도 안 하는 토요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일부러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씹었는데 박 선생님, 진짜 이럴 거예요? 하고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짧지만 강렬했고 그 말이 엄청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다는 생각에 사촌동생 결혼식장에는 발도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강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긴장도 되었지만 엄청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차려입은 저를 보고는 여사장님이 오늘 엄청 멋지다고 칭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물으니 사장님이 괜히 오늘은 제가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 용건도 없이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사촌 동생 결혼식도 포기하고 달려온 건데 아무 일도 없이 부른 거라고 하니 이거 무슨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여사장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성질을 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냐고
그래서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사장님이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따라오라며 차에 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긴장되기는 했지만 어디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식으로 인상 팍 쓰고 여사장님을 쳐다보는데 여사장님이 몸을 틀어서 제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왠지 거역할 수 없는 포스를 내뿜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며 나는 박 선생님이 진짜 남자로 맘에 들어서 부른 거라고. 그런데 여사장님하고 제가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고 관계가 있으니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제가 불편해서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사장님이 하는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여사장님 말을 들어보니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 때문에 1년의 반을 해외에서 보내고 남은 기간마저도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서 인맥 때문에 골프며 밖으로 돌아 너무 외롭다고요. 거기에 남편도 지방에 애인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라고 애인을 만드는 게 무슨 죄가 되겠냐며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자기도 강남에서 사업 꽤 크게 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한창 때에 이렇게 예쁜데 남편만 재미 보고 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저한테 은밀한 만남을 제안해왔습니다. 여사장님 딴에는 나름 제가 여사장님 가게에 방문해서 일을 봐주고 하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달라거나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마시는 넉살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둘이 따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주 부른 건데 일만 보고 돌아가는 모습에 자기가 여자로 매력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 더욱 더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거기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는 여사장님은 없었고 그냥 한 명의 여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남들 몰래 여사장님하고 몰래 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 내 애인이 차도 없으면 쓰냐며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제 월급을 다 써도 모자라는 비싼 술도 사주시고 근근히 용돈하라면서 큰 것도 제 통장으로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분이 한국에 와 있다는 기간에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남편 회사 근처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만남이 뜸해진 게 남편이 알아서 좋을 건 없잖아 하시면서 잠깐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가게로 불러서 단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하루빨리 남편이 다시 해외로 나가서 둘이 좀 더 가까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영상 종종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60대 남성입니다. 정말이지 저의 이 현재 심경을 어디다 꺼내어 보일 수도 없고 쉽사리 표현할 수도 없어 요 며칠을 계속 혼자 끙끙 앓으며 지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연 영상을 또 한 편 시청하다가 혹시 저도 이렇게 사연으로 제 심경을 적어본다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진 않을까 싶어졌어요. 사연으로 소개가 된다면 영상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을 주실 테고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좋은 해답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욕심 역시 깃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사연 써보겠느냐 어쩌느니 하는 것, 그리고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도 이 정도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인가 그런 게 많아지는 현상이 있어 영향을 받는다더니 제가 그렇게 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진짜 나이가 들수록 은근히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가네요. 처량하고 별 볼 일 없는 60대 남자일 뿐입니다만 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때 그 순간들의 감정을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연 봐주시길 청해봅니다. 항시 쓰고 다니는 마스크 안으로 깊은 한숨이나 푹푹 내쉬고 다니는 저의 최근 일상.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의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글솜씨는 너그러이 봐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어요. 저는 30 넘어 만난 여자와 연애를 이어간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8살 아래 연하의 상대였어요. 혹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8살 차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아시나요? 요즘에야 스마트폰 완전 보급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이 꽤나 달라졌을 테지만요. 아무래도 세대 가리지 않고 전부 똑같이 유튜브 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 이전과는 양상이 다를 텐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죠.
나이 차이, 세대 차이라는 게 확연히 구분됐으니까요. 그 마지노선이라는 8살, 제가 그 여자와의 나이 차이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애 시절이나 결혼 생활 초반기를 떠올려 보면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중점으로 누렸던 문화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렇기에 서로 간에 나눌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나이 차가 주는 색다름, 그것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러니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후에 언제부턴가 죄인으로 둔갑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죠. 다 큰 성인들끼리 눈이 맞아 연애하고 난 다음 신중하게 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만 나쁜 놈이 되어 있더군요. 그 여자의 주장에 의해 저는 아직 세상 물정 몰랐던 어린 여자를 꼬셔서 결혼에 애까지 낳게 만든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저보고 천하의 교활하고 음흉한 놈이라고 그 여자는 손가락질을 했어요. 지금 시대라면 20대 중반 여자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이 조금 이르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엔 딱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중반 나이에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면 대체로 적당한 때라고 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저 단지 저를 비난하기 위한 그 여자의 핑곗거리였을 뿐이라는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서 끝내 도망치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 여자는 작정하고 비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그 여자는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던 게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그 후에 아이를 본 경우였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어 각자의 선택으로 한 결혼이었죠. 그러니 정말로 나빴던 것은, 진정 파렴치한이었던 것은 바로 그 여자였어요.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으면 응당 지켜야 마땅했는데 그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더니 점차 돌변하였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이익과 그 앞날만 생각하며 우선시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아이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래, 후회되는 결혼이라도 있는 것이니 제가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기 배 불러가며 힘들게 출산했던 친자식을 자기 딸아이 예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이가 4살 된 무렵부터는 더더욱 그랬죠. 아이가 울면서 보채고 있으면 절대 달래려드는 법이 없었어요. 시끄럽고 듣기 싫다는 듯 그 여자는 자기 귀를 틀어막으며 오만상을 썼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데? 내가 애새끼 입 안 틀어막고 내 귀 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참을성 있는 사람인 거야. 나 좋은 엄마라니까? 자꾸 나한테 모성애가 없다느니 애 키울 줄 모른다느니 그딴 소리 좀 짓거리지 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오빠가 자꾸 떠들어대는 건데, 어? 오빠가 육아에 대해 알긴 뭘 알아? 그리고 제가 아주 잠깐, 조금만 지적해도 거의 발작하듯 화를 내면서 저한테 따졌습니다. 금방 발끈해서 난리였으니 저는 말 한마디 함부로 잔소리를 내뱉을 수조차 없었네요. 그 여자는 돈도 안 벌었어요. 일을 안 다니니까 그저 집에서 애만 보면 되는 것이었는데 특히 아이가 3살 생일 지나면서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무척 이르게 보낸 것이었지만 그 여자가 워낙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이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육아나 집안일에 그 여자는 더 수월해진 참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그 여자는 지독하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박 외벌이를 하며 돈 벌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거들어야 했죠. 매일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퇴근 후 아이를 전담으로 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일을 쉬니까 집에 있으면 된다면서 저한테 아이나 돌보라며 그 여자는 주말마다 집을 나갔어요. 어디든 놀러갔죠.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꽤나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가끔 토요일에 일을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런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는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 놀아야겠다며 주장하는 바람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웃집에 아이를 몇 시간 맡겨놓고 제가 일을 가고 그랬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나서 출산 후 찾아온다는 산후 우울증 같은 것을 겪으면서 이렇게 됐다며 항변을 했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갔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고 개선해 보려고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저희 두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룬 부부 사이였고 아이는 날로 커가고 있었는데 무조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야죠. 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갈수록 자기 가정을 뒷전으로 두고 방치했습니다. 그 행태에 저도 점점 지쳐만 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두고 제가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기어이 자기 아이를 버려둔 채 그 여자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금요일에 떠났어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에 몰랐다가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아끼느라 아직 개인 휴대폰을 사지 않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데리러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전혀 없으셔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정신이 바로 아득해졌었어요. 순간적으로 사고라도 당했나? 이런 불길한 가정부터였죠. 어린이집으로 가던 길에 혹시 무슨 병고라도 당한 게 아닐까 싶어 많이 불안했어요. 별별 걱정들을 다 하며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다른 아이들은 이미 다 집에 가고 났는데 홀로 남아있던 제 아이를 마주한 순간 끔찍한 직감이 들고 말았어요. 품에 안겨오는 이 작은 아이를 영영 버려두고 아이 엄마가 떠나버렸을 거란 사실이 제 머릿속을 강타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가보니 작정하고 나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찾지 말라는 쪽지 하나가 달랑 화장대 위에 남아있었어요. 주말 내내 엄마를 찾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저는 분노와 허무함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선은 3시간 거리에 있는 본가부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누나가 옛날부터 등골 빠지게 일해가면서 부양해온 집, 지체장애를 가진 형이 있는 집, 몸이 허약해진 부모님. 과연 아이를 당장에 맡길 수 있을까 싶어 걱정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설마 영영 버렸으리라고. 이렇게 예쁜데? 아이를 안고 생각했죠. 아이의 친엄마인데 설마 시간 좀 지나면 돌아올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그때 다니던 회사가 겨울에는 비수기 시즌이라 할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해보면 제가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곧 다가오는 연말을 저는 아이와 함께 보낼 각오를 마치게 되었죠. 새해를 기점으로 아이 엄마가 그 여자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밝아와도 그 여자는 아이가 6살이 되는 것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영영 버렸던 것이었죠. 그 후로 저의 눈물 나는 육아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집 본가에 아이기를 맡겼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아이의 초등학교를 전학시킨 적도 있고요. 아주 다사다난함 속에서 제가 고군분투해가며 아이를 키웠어요. 특히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받으면서 학교 생활할까봐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졸여가며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자아이라 자기 친구들 보며 꾸미는 게 뒤처지면 기가 죽을까봐 그것도 걱정이라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손재주랑은 담을 쌓았던 주제에 열심히 연구해서 머리 따는 법도 터득했고 그 또래 여자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도 다 했었어요. 분홍색이며 레이스, 리본, 방울, 머리끈 이런 것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기본적인 요리는 그럭저럭 하는 편이었지만 소풍날만큼은 정말 난감했죠. 아이가 요구한 대로의 김밥은 도저히 모양이 안 나오길래 김밥집에서 그냥 사주겠다고 했더니 바닥에 엎어져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달랠 엄두조차 안 났던 일이 있었네요.
결국은 같은 빌라에 사는 집으로 사서 부탁을 했어요. 저희 딸아이랑 같은 학년인 남자애가 사는 집이었거든요. 사례해 드릴 테니까 소풍 도시락 싸실 때 한 통만 더 싸달라고 허리 숙여 부탁했습니다. 그 빌라를 떠나 이사 가기 전에는 그 집의 신세를 꽤나 많이 졌네요. 저희 앞집도 그렇고 아이 엄마 집을 가엾게 여기고 도와준 손길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움들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해줘도 늘 부족한 것만 같았고 딸에게 저는 그저 못난 아빠인 것으로만 느껴졌으니까요. 저희 딸아이의 엄마, 그 여자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되었죠. 오래 끌다가 결국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 여자는 이혼하기 1년 전에 딸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2번을 왔었는데 정말 잠깐 딸을 힐끗 눈으로 확인했던 게 다였죠. 그 모습에 제가 괘씸해서라도 이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마음을 돌렸던 것이었죠. 왜냐면 너무 허무하더군요. 저런 여자 따위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을 게 분명하고 아이의 엄마로 남겨두지 않는 쪽이 아이에게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딸에게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리기 전에 제대로 된 이혼 소식을 알려줬었어요. 나는 괜찮아, 아빠. 어차피 엄마는 나 안 사랑하니까. 엄마와의 추억도 없는걸? 어렸을 때 일들은 기억도 안 나. 분명 내가 어렸을 땐 엄마랑 있었을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차피 엄마와 보냈던 시간들은 나한테 없었어. 아빠가 엄마랑 이혼해봤자 나한테 달라지는 것도 없는걸. 표정으로 속상해하는 게 다 보이는데도 꿋꿋하게 울음을 참았어요. 다시 한번 딸을 부족함 없이 열심히 키워내겠다고 저로서는 다짐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어쩌다 만나게 된 인연인데 저보다 4살 아래였죠. 그녀는 결혼을 한번 다녀왔다고 했어요. 1년 넘게 만났던 사람과 결혼까지 했지만 극심한 고부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버티고 버티다 나중엔 부부간의 정이 완전 메말라 버려서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딱 2년 만의 일이었고 결혼 생활에 학을 떼게 되었던지라 재혼 생각은 전혀 안 했대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부터 생각이 다시 유연해졌다고 그가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있으면 편하고 좋다는 그 말을 들으며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있으면 편한 웃음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낯간지럽게 사랑이니 그런 건 모르겠으나 그녀와 다시라는 생각을 품어보고 싶단 바람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녀와 거의 1년이란 시간을 만나면서 그런 확신을 굳히고 있을 때 제 딸은 나이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거치고 있던 시기였어요. 학교에서 늘 친구들과 어려운 일이 있었던지 딸은 예민함 투성이었습니다. 아, 됐어. 어차피 아빠는 말해봤자 알지도 못하잖아. 나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었으니까 말 붙이지 마. 저는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늘 철벽 같은 거절이었어요. 아, 안 먹는다고. 내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을 거라고. 왜 자꾸 밥 먹으라고 불러? 그리고 내가 방문 열 때 놓고 하라고 말했잖아. 문에 써붙여도 왜 무시하는데?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딸과 어울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는 딸에게 전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새엄마가 생기면 의지가 되지 않으려나? 저는 멋대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재혼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던 순간부터 딸은 미친 사람처럼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고 무조건 결사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역겨워. 더럽다고. 아빠가 그럴수록 나 아빠 딸 하기 싫어져.
그 아줌마랑 결혼이 그렇게나 하고 싶어? 그래, 하라고. 대신 나 집 나갈 거야. 나가서 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아빠는 그 아줌마랑 행복하게 살든가 해. 난 절대로 그걸 못 보니까 둘이서만 살라고. 더러워. 결국 수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저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그녀와의 인연은 점차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앞서 있었기에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싶다고 해도 이 욕심이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딸의 강렬한 반대에 직면한 그녀도 결국 저의 작별 인사를 받아들이게 됐었죠. 그래도 딸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부터는 친구들과 관계가 괜찮은지 즐거워 보였고 좀 더 얌전한 모습이라 다행이었어요. 고3일 때는 거의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기는 해도 말이죠. 저는 완전히 상전을 모시면서 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용돈 주면서 되려 눈치를 봤습니다. 남자 혼자 딸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고 고충도 많았으나 저는 항상 남 부끄럽지 않게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용돈, 사고 싶다는 옷, 화장품, 학원 이런 것들 딸이 원해서 안 들어준 게 없었다는 것에서 일단 그랬습니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일 지경이었으나 어차피 저에게 하나뿐인 딸,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벌고 저축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건강 망쳐서 잘못되면 딸은 어떡하나 이 생각으로 술, 담배도 참고 살았습니다. 쓸데없는 취미도 만들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거 할 여유 있으면 통장에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이며 등록금에 학교 근처 자취방을 구해주고 월세까지 지원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싹 갈아 넣어 키우는 딸. 성인 돼서 첫 발걸음을 무사히 뗄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전 보람을 느꼈어요. 열심히 즐겁게 대학생활 한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딸이 성인 된 이후 자기 엄마랑 연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여자는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재혼을 했고 재혼남과의 사이에서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재혼남은 자기 아내를 사별로 잃은 사람이었더군요. 본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고 저희 딸보단 2살인가 3살이 어렸어요. 그런데 얘가 대학을 미국으로 갔어요. 원래 어렸을 때도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 같았습니다. 본처 자식이 미국으로 떠나고 나니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겼는지 그 여자도 이전보다 더욱 저희 딸과 연락을 친밀히 이어나갔고 그러면서 딸에게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진 딸을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딸, 월세 붙였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슬슬 걱정된다. 별일 없어. 괜찮으니까 연락하지 마.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겠지. 기다림 끝에 받은 답장도 죄다 무미건조한 내용들 뿐.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고 공부하고 자격증 딴다길래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개강할 때가 다가오길래 등록금 언제까지 주면 되냐고 제가 물어보려 연락을 했어요. 딸 등록금 내주려고 저는 뼈 빠지게 일해서 알뜰히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미안해서 등록금 못 받겠다. 그리고 월세 안 보내줘도 돼. 곧 여기 방 빼고 딴 데로 갈 거야. 딴 데라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학교 이제 안 다닐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엄마랑 살기로 했어. 엄마네 들어가서 지내려고. 일단 같이 지내다가 새로 자취방 얻어주시면 나갈 것 같아. 그 아저씨가 엄청 돈 많더라고. 이런 코딱지 많은 원룸 말고 좋은 오피스텔 구해주신댔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제가 화를 내니 짜증을 내더니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에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한참 부여잡고 있었죠. 진정하고 일단 그 여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반쯤 이성을 잃고 분노한 제가 쏘아댔더니 그 여자가 이내 웃는 겁니다.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다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 그이도 괜찮다고 하고. 아니, 걔가 우리 앞에서 아빠 말고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저는 아저씨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자기 엄마가 재혼한 남자가 상당히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된 딸이 아예 작정했던 것이었죠. 막연하게 그 여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던 저는 전말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딸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쪼달리고 사는 아빠보다 부자 엄마가 더 좋아. 내가 엄마한테 가면 아빠도 이제 나한테 돈 안 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짐 덜어주는 거잖아. 짐이라니.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돼? 넌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유일한 자식인데.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지키고 싶은데 너 하나인데 너는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빠는 재산도 별 볼 일 없잖아. 그런데 전 재산을 턴다느니 하면서 그런 허세는 왜 부려? 좀 민망하다. 허세라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키웠는데 내 마음에 대못을 받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니.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한다고. 아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딸이라며. 그런데 대가라도 받았던 거야? 당연히 자기 딸이니까 책임지고 키워야 했던 게 맞지. 당연한 걸 했을 뿐이면서 세상 특별한 일인 것처럼 굴지 마. 내가 성인 돼서 나이 다 먹고 아빠 떠난다고 자기 부양해줄 자식 사라졌다고 이러나 본데 어쩔 수 없어. 원래 인생은 알아서 사는 거야.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필시 피눈물이 맞았습니다. 쉽사리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와 배신감과 또 허망함이 제 가슴 속을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단호하게 버렸던 친엄마에 대한 악감정이라곤 전혀 없던 것인지, 아니면 돈 앞에서는 그 무엇도 비견될 수 없다고 여겼던 건지, 딸은 그 여자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대학을 끝마쳤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가 재혼한 그 재혼남이 지원해준 돈으로 구한 자취방에서 살면서 취업 준비를 했고요. 대학 졸업하면서 딸은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대충 날짜로 가늠해 제가 먼저 그때도 연락을 했네요. 그리고 취업하고 난 후에도 저에게 따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연락했더니 그제야 어디 취업해서 다닌 지 몇 달째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죠. 그 재혼남이 돈을 대줘서 곧 차를 뽑을 것 같다는 자랑질이나 저에게 늘어놓았어요. 얼마 전부터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었는데 자기가 너무 푹 빠져 있으니까 그 여자랑 재혼남이 그걸 알고 연애 사업에 도움되려면서 차를 뽑아주려 한다는 얘기였죠. 그들만의 세상이 견고하고 그리고 아주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제 자신을 실감했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정말 속에 쌓아둔 화로 인해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았고 그저 삶이 다 부질없게 다가왔죠. 쌓인 화가 터져서 폭발하는 날이 죽는 날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나 해댔습니다. 딸에게서 새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들은 지 한 1년여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죠. 딸이 자기 남자친구라면 아주 죽고 못 살고 있어서 완전 푹 빠져있기 때문에 허락이고 자시고 그냥 결혼을 진행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이란 큰일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어쨌든
친아빠인 저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되게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다른 내용도 꺼내놓았어요. 재혼남이 오래도록 하고 있던 사업이 근래 들어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손해보지 않으려면 곧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여튼 상황이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이기에 딸을 하루빨리 결혼시키는 게 훨씬 나아서 그냥 결혼하라고 말을 해버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딸이 그런 여파로 피해를 입는 건 아니겠지? 저는 또 호구처럼 그런 걱정이 들더군요. 여차하면 저에게 손 벌릴 작정이라거나 다시 딸을 저에게 던져버릴 생각으로 그 여자가 어려워진 사업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것이었음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딸 걱정부터 먼저 했어요. 못 본 지가 벌써 오래였습니다. 카톡을 통해 사진으로만 접하고 있었죠. 망설이던 저는 결혼 얘기를 빌미로 삼아 딸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괜찮은 게 맞는지, 문제는 없는지, 혹시 돈은 안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았죠. 그런데 딸이 비웃는 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싸늘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상관하지 마. 아빠가 신경 쓸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말라고. 딸의 반응에 제 속은 또다시 문드러졌습니다. 상처받을 대로 받고 다 골마서 상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문드러질 건덕지가 아직 남아있던 모양이더군요. 딸이 저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로 가버린 후로 피우기 시작했던 담배를 손에 쥐었습니다. 씁쓸하게 담배를 태우면서 저의 속도 그만큼 타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죠.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늘도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우선 딸에게 연락을 받은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딸이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숨 넘어가리만치 울면서 저한테 말을 막 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란 저는 나중에 이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됐어요. 딸이 아주 푹 빠져들어 결혼을 먼저 밀어붙였던 그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다고 합니다. 결혼하게 되었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였대요. 그리고 그날 그 집에 남자친구의 부친의 여동생이 와 있었다고 해요. 딸은 자기 조카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라 결혼 상대를 직접 보러 오셨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폭탄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사진으로 보고 이름 들었을 때도 에이 설마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맞네. 어렸을 때 그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저를 아시나요? 그럼 알다마다 넌 나 모르겠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고모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옛날에 저와 재혼까지 할 뻔했던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 딸이 악독하리만치 집요하게 굴면서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더라면 저와 그녀는 반드시 재혼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딸이 악을 쓰면서 반대를 했고 오만 회방을 놓았던 덕분에 저희는 헤어졌죠. 그랬던 만큼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저희 딸은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의 정체를 알아본 딸이 경악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해요. 창백하게 질린 낯빛을 본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 아빠랑 재혼했으면 우리 조카랑은 다른 인연으로 만났을 텐데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너희 두 사람은 안 될 운명인가 보네. 웃으면서 던진 말은 사실상 두 사람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나오자 딸의 남자친구도 그 부모님도 당연하게 돌아서 버렸던 것이죠. 예전에 그녀의 입을 통해 들었던 재혼을 망친 되바라진 아이가 설마 이런 인연으로 눈앞에 나타날 줄은 그 가족들 역시 놀라움과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딸은 이별만은 막고자 자기 남자친구를 설득해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설마 네가 우리 고모를 옛날에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던 애였다니. 너무 갑작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좀 깬다. 너 그런 애였어? 이런 인연인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건 말도 안 되지. 우리 이만 정리하자. 여기서 헤어지자. 열렬한 사랑에 빠져 있었던 딸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잃게 되자 절망에 빠진 채로 저에게 연락했던 것이었어요. 아빠가 그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나 좀 봐달라고 해주라, 어? 아빠가 그 집 사람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아빠라면 할 수 있잖아. 나 이대로는 못 헤어져. 나 이렇게는 절대 못 살아. 차라리 죽고 말지. 딸이 울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저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당혹스러운 마음이 컸죠. 어쨌든 그녀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 속의 옛날 그때보다 그녀는 한층 더 대담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짓말을 참 못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사람이 어쩜 그렇게 뭉글맞은 구석 하나 없이 담백하기만 한가 싶었거든. 그러니 나 속이려 들지 마. 말장난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거야. 그 딸이 왜 자기 엄마한테 가 있는 거야? 그 엄마는 가정 버리고 튀었던 사람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야? 차마 그녀에게 거짓말하거나 둘러댈 용기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 지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 또한 있었으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의 이야기를 털어놔 주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던 그녀는 결심을 완벽하게 고친 뒤였어요. 예상했지만 역시나네. 어쩜 그렇게 자기 이속만 챙겨댔을까? 그런 여자애랑 결혼은 무슨 절대 안 될 일이야. 우리 조카도 그런 여자애랑 다시 만난다고는 할애 아니야. 오히려 치를 떨면 떨었지. 아무튼 알겠어. 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았을지. 그녀의 후련한 듯한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갈등이 되었어요. 결국 딸은 그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매달려든 보람을 얻지 못하고 여지없이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이 컸는지 딸은 또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 탓을 하더군요. 내심 가엾다고 여기고 안쓰러워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제 탓으로 돌리는 딸의 태도라니. 왜 안 도와줬어?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나서줬으면 최소한 지금과는 결과가 달랐겠지. 내가 무슨 말까지 들으면서 차였는 줄 아빠가 알기나 해? 아빠는 자기 딸 사랑하기나 하냐고. 사랑한다면 이런 큰일 있을 때 나서지 않아줬을 리가 없어. 아빠는 다 가식이야. 가식쟁이 아빠 때문에 난 지금 다 잃었어.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고. 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딸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났다가 슬퍼졌다가 그 후에는 초연해졌습니다. 네 신조를 따라 이 아빠는 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각자 도생해야지. 각자 뭐? 이 와중에 짜증나게 뭐라는 거야? 각자 도생. 나한테 인생은 원래 알아서 사는 거라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니. 딸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 딸의 침묵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입안이 쓴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인생은 알아서 사는 것임을 그것을 난 너에게서 배웠다. 이 가르침을 이제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구나. 누구에게 뭘 바라지도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고 그저 혼자서 사는 게 인생인 거야. 딸이 훌쩍거리면서 우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딸과의 통화를 먼저 끊어보기로는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얼마 후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덕분에 이상한 사람을 집안 식구로 들일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 가족이 엄청 자기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서 민망해하는 와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다가 자기 이야기도 해주었죠. 저랑 옛날에 헤어졌던 이후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3년을 넘게 인연을 이어가다가 헤어졌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을 보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일이 잘 풀려서 돈 맛을 보고 나니까 이 재미에 빠져서 남자 만날 여유나 시간이 없었지 뭐야.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 그런데 딱 하나. 예전에 내가 끝내 가지지 못했던 남자에 대한 미련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아. 어때? 내가 지금 오빠한테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어? 나이 다 먹고 구태여 무슨. 아니, 나이 들더니 세월의 부끄러움은 다 씻겨나간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저돌적으로 변했어? 뭐 어때? 어줍지 않게 교양 있는 척 해봤자 꼴값이야. 하고 싶은 말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보람된 거잖아. 너도 알다시피 난 아내도 딸도 그런 식으로 잃은 사람이야. 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 나는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이런 나의 초라한 면면들을 들키고 싶지가 않아. 아유, 참나. 왜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해? 나는 그간 열심히 돈이나 벌면서 살았더니 사람이 무식해져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럼 일단 나를 몇 번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저는 머뭇거릴 뿐이었는데 그녀는 거리낄 것 하나 없이 거침이 없었어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머리 아파하고 있는 와중이었건만 그녀까지 이렇게 나와주는 것에 세상이 요지경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가만히 있고 세상이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빼는 척할 수도 없고 시간을 맞춰 그녀와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10년도 더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 별로 변한 것도 없이 고운 모습에 문득 제 자신이 못나 보여서 혼났습니다. 아직 어떤 관계라고 할 수는 없고 시간 나면 만나서 바람이나 같이 쐬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그 여자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말이 어떤 건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왠지 가차없이 재혼남에게서 버려지게 된 것 같은 그림이더군요. 딸은 낙동강 우리아일 신세가 되었어요. 실연의 충격이 컸는지 바로 회사도 그만뒀는데 금방 자기 엄마가 이혼당할 거란 것을 몰랐던 것이었죠. 딸은 최후의 보루로 저를 찾았습니다. 보고 싶다느니 돈이 떨어져 가니까 아빠 생각부터 난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죠. 연락이 와서는 전에 없이 저를 애처롭게 불렀는데 옆에 있던 그녀가 저를 만류했습니다. 저희 흔들리는 눈빛을 봐버린 모양이었어요. 자기 엄마 닮아서 딸이 애초에 그런 기질을 타고냈을 수도 있지. 둘이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 똑 닮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키운 건 오빠잖아. 엄연히 오빠가 망친 자식 농사니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따끔하게 충고하는 그녀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이제라도, 정말 이제라도 바로잡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혼당해서 지금 버려진 참이고 딸은 부유한 자기 엄마네도 열렬하게 사랑했던 남자친구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 무엇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지키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사에 우유부단해서 하늘이 나서준 것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 할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며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40대 남자입니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주변 지인의 권유로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려고 글을 쓰려는데 한숨만 나오고 또 쓸 생각만 나네요. 제목에 말씀드린 그대로 아내가 사촌오빠라는 사람과 제대로 바람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 둘의 뜨거운 관계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라고 하니 제가 방해꾼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의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법적으로 남편이라는 타이틀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렇게 따라다닌 것들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곳은 협력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대기업 대리였었고 아내는 협력사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실수도 많아서 자주 혼나던 여직원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아내를 보기 위해 협력사에 거의 매일 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고 데이트 신청도 걸었지만 번번이 거절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연이 아닌가라고 단념할 때쯤 아내에게 먼저 연락이 왔고 그렇게 한두 번 보기 시작한 것이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지금까지 아내의 요구로 아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느 부부, 어느 연인과 비슷한 이야기이고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결혼하기 2주 전쯤에 아내와 사촌오빠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만난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아내와 바람이 난 놈입니다. 아무튼 그놈이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 결혼식에는 참석 못할 것 같아 미리 축하해주려고 만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맛있는 저녁도 얻어먹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도 끝나고 나서 신혼집 집들이 겸해서 다시 제대로 보기로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인연은 요번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2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서 술 먹고 놀다가 자고 갈 만큼 자주 보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장모님 칠순잔치가 있어서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먼 친척분들까지 오셔서 처음 뵙고 인사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면서 사촌오빠라는 그놈이 안 보이길래 그놈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어디에 전화하냐고 묻길래 이제 어르신들께 인사 다 드린 것 같고 술 마시면서 노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놈이랑 술 한잔하려고 찾았는데 안 보여서 전화를 거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엄청 당황을 하면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다면서 그만 전화를 걸라고 하는 순간 그놈이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놈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계시냐면서 술 한잔하자고 하였더니 저희 집으로 가면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칠순잔치라서 처갓집 시골 동네에 다 모여 있는데 어느 집에 계시냐고 재차 물었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놈이 지금 서울 자기 집에 있다면서 1시간쯤 있다가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작은 처남은 못 들을 것을 들었다는 듯이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폰에 있는 그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군지 아냐고 묻자 모른다면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아내는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제가 받는 이상한 느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가서 그놈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내의 사촌 오빠라면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자주 만나서 지냈는데 오늘 안 보인다면서 어느 분의 자녀이고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사색이 되었고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아내한테 가서 따귀를 올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칠순잔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집 앞마당에 계시던 분들이 근처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갓집 어르신분들이 시골 동네의 집성촌처럼 모여 사십니다. 장인어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놈은 아내와 중학생 때 만나던 남자친구이자 첫사랑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둘이서 당장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장인 장모님이 지금 당장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일단 직장도 구하고 남자는 군대도 다녀온 다음에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하라고 하셨지만 당장 결혼을 못하게 했다면서 가출을 해서 둘이서 동거를 2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임신했지만 유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그놈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그놈과 다시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저와 결혼한 뒤에도 저한테 사촌 오빠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나는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된 것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면서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시 그놈과 만나고 있었고 그놈이 아내가 제 아이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저와는 끝까지 피임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결혼 생활 중에도 그놈의 아이도 2번이나 임신했었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장인 장모님 몰래 그놈이랑 만나면 되는데 왜 저와 결혼을 했냐고 물었더니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 호감이 생겼고 그때 마침 그놈이랑 잠시 사이가 안 좋아서 홧김에 저와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왜 정리 안 했냐고 물었더니 저와 만나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미안하다며 매달리는데 그동안 지난 세월과 정이 있어서 정리를 못했다고 하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내가 그놈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장모님의 칠순잔치는 아내의 남자 문제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고 저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장인 장모님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혼자서 처갓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는 당분간 따로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놈한테서 저희 집 앞이라며 문 열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날 그 기분에 그놈을 만나면 정말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집으로 안 가고 혼자 바다로 가서 바람도 쐬고 생각도 정리하다가 왔습니다. 분명 바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깔끔히 정리가 되었고 마음도 굳게 먹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찍은 사진도 보고 그놈이랑 같이 웃으면서 놀았던 식탁도 보고 있으니 다시 머리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놈과 저희 집에서 놀았던 그 수 많았던 밤에 즐겁다며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 것이며 특히 술이 약한 제가 먼저 잠든 이후에 그것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하니 집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제 짐을 챙기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연을 쓰는 현재를 기준으로 아내와 별거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회사 앞에 찾아와서라도 사과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2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정말 성의 없는 말투로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쫓겨나서 갈 데도 없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자기도 원룸을 얻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벌은 돈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제 생각에는 그놈이랑 연애하고 선물 사주느라 다 쓰고 모은 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놈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일절 없는 것으로 보아 제가 법적으로만 남편일 뿐 아내 마음속에는 제가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혼을 준비 및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다 거짓이었고 그 둘에게 조롱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연을 쓰기에 앞서서 글재주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 많은 이해 및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회사원이 되어서도 꾸준히 헬스 및 격투기를 다녔습니다. 딱히 술이나 담배를 즐기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같이 헬스장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퇴근하고 와서 일을 하다가 여유 시간에 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헬스장에 왔는데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제 개인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키는 165 정도의 청순한 얼굴과 위풍당당한 가슴을 가진 여성분이 회원 등록을 하려 왔습니다.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인바디도 측정해 주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알게 되었고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여성분을 대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약 1년 동안 제가 헬스장에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오셨고 처음에는 운동기구 사용법 및 각종 헬스 보조제들도 알려드리는 정도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해졌습니다. 가끔씩 마감 시간까지 있으면서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같이 헬스장 마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마감을 같이 하는 날에는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그날은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헬스장 정리 및 마감을 도와주는데 술 한 번 사줘도 되지 않냐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원래 술도 약하고 잘 즐기지 않기에 그녀가 원하는 안주와 맥주를 시켜주고 저는 운전을 핑계 삼아 음료수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술 먹고 취해도 안 잡아먹는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무섭냐면서 남자가 무슨 겁이 그렇게 많냐면서 자극을 하길래 오기가 생겨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오기가 생긴다고 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몇 모금만 마셨는데 얼굴은 혼자 소주 한 박스를 마신 것처럼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그녀와 같이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술을 못 마실 줄은 몰랐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이것저것 술 깨는 음료와 약을 주었습니다. 제가 취해버리는 바람에 이런데 같이 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같이 온 것이 죄송한 게 아니라 아무리 취했어도 이런 곳에 여자랑 왔는데 여자를 외롭게 한 것이 잘 못한 거라면서 그녀의 손과 입으로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지 뜨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껏 만났던 어느 여자보다 더 뜨겁고 화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도 저와 비슷했는지 뜨거운 시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저를 또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연달아서 5번이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친 몸을 누워서 쉬고 있는데 곧 출근할 시간이라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를 데려다주고 저는 곧장 출근을 하였는데 일하다가 코피를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 헬스장 밖에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고 만날 때마다 항상 마무리는 모텔로 갔습니다. 그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미 사귀는 사이인가 라는 고민과 함께 그녀와 저의 사이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먼저 사귈 의향이 있냐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침대에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녀온 사이이기에 고백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같이 헬스장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숙박비도 아깝고 늦은 시간이라 열린 식당도 거의 없다면서 밖에서 놀지 말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놀다가 자고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인들과 동업을 차린 헬스장이다 보니 제 집과 차로 30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늦게까지 놀면 집에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다음날 출근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녀의 집으로 가서 데이트하자고 하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야식을 배달 주문을 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그녀를 여러 번 태워다 주었을 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그녀의 결혼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집을 보는데 여기저기에 결혼사진 민 남편과 찍은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많이 놀랐냐면서 자기는 사실 유부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배를 타는 직업이다 보니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온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남편의 위치를 보여주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유부녀인 줄 알았다면 절대 고백을 받아주지도 만나지도 않을 거라면서 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문제가 되냐면서 결혼하고 나서 만난 남자가 제가 처음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남편한테 걸려서 문제된 적도 없다면서 그냥 예전처럼 만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자기가 유부녀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몇 개월 만에 만난 남편은 몸이 피곤하다면서 본인만 짧게 즐기고 그녀를 즐겁게 해주지도 않는다며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관계가 지속해도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뒤에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유부녀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몰랐다면 계속 만났겠지만 알게 된 이상은 그녀와 계속 만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겼고 괜히 조금 더 즐기려다가 험한 꼴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그녀에게 이런 제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쉬웠는지 남편이 돌아오려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끝을 약속하고 만나는 3개월 동안 그녀는 매일 만나자면서 제 집으로 왔으며 밤마다 연달아 서너 번씩 힘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온 이후에는 약속한 대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가끔씩 그녀 생각이 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글재주로 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옛 추억도 생각이 나고 속도 후련하고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파혼을 했고요. 파혼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파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파혼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파혼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파혼 낙인 찍혀서 남겨진 사람을 정말 짜증납니다. 저랑 예비 신랑이 연애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닙니다. 무려 2년을 사귀었어요. 사귈 때는 사실 별로 특이한 문제도 갈등도 없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남자친구는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서로 친하신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면서 가까워졌고요. 저는 인터넷 쇼핑 쪽에서 일하고 있고 예비 신랑은 유통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서로 어느 정도 이야기도 통하고 대화도 서로 술술 잘 통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나이가 36살이라 집에서 결혼을 조금 재촉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32살이라서 그런지 연애 잘하고 있냐면서 계속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근데 예비 신랑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아예 생각이 없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자기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승진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더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비 신랑이 승진을 하고 하나 지금 하나 나중에 결혼하는 건 똑같으니 기다릴 거 없이 그냥 빨리 결혼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로 옮기려니 저희 상황이 좀 삭막해 보이기는 한데 저희 둘은 아끼고 사랑하면서 다른 연인들처럼 뜨겁고 달콤하고 후끈하고 그런 느낌도 다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연을 만났으면 어느 정도 서로 확인할 건 다 한 거잖아요. 간을 봐도 인연이면 레시피까지 다 파악될 정도인데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예비 신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혼하자고 하더니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도 뵙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네요. 상견례도 잘 마쳤고 예비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당해보고 하는 소리지만 결혼식 준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세요. 마치 데이트 통장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써야 됩니다. 저는 예비 신랑 말 믿고 결혼식 비용 문제는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그냥 다 맡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더군요. 결혼식 한 달 전 청첩장 초안을 만들 때였습니다. 그때 유독 예비 신랑이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내심 결혼 때문에 저러나 싶어 걱정했고요. 여자의 촉이 무서운 게 설마 했는데 다 봤더군요. 그때 처음 파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확신이 없다며 아직 결혼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더군요. 원래 청첩장을 뽑을 시기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거 뽑아다가 주변에 싹 뿌려버리면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청첩장을 뽑아야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저만 해도 이미 회사에서 저 결혼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이없었죠. 그 뒤로 결혼을 한 해 만에 어쩌네 징징거리다가 그냥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끝까지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어쩌겠나요. 제가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알겠다고 그냥 파혼하자고 예비 신랑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파혼이 연인들 이별과는 많이 다른 게 파혼 뒤에도 서로 정리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돈 문제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걸 통장 하나에다가 돈을 다 옮겨놓고 거기서 빼다 썼으면 나중에 정산하기 편한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특히 예식장 문제가 많이 걱정됐습니다. 예식장은 3달 전에 예비 신랑과 돌아보고 결정했고 예식장 위치가 예비 시댁에 가깝게 잡게 돼서 그런지 식장 문제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쪽에서 챙겼어요. 예식장 위약금이 엄청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파혼 결정을 하고 나니 위약금이 생각났고 이야기해보니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파혼하자고 했으니 위약금 전액을 다 부담하겠다고.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위약금도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본인이 저렇게 알아서 한다고 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걱정되었습니다. 파혼당한 마당에 그러고 있으니 한심하긴 했죠. 근데 그런 저의 한심한 덕분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식장 알아볼 때도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저희는 웨딩 사진도 따로 업체를 찾아 했었거든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더니 파혼 후에 저렇게 돈을 막 쓰겠다고 하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결혼을 쓰려고 청소기 같은 가전 미리 사둔 게 있어요. 그게 좀 값이 나갑니다. 근데 할인을 심하게 해서 미리 사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청소기도 그냥 저보고 쓰라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청소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엄마가 쓰고 계시고요. 엄마는 그 청소기를 쓸 때마다 우셨습니다. 제가 그거 쓰지 말라고 해도 성능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울면서 청소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원래 파우는 돈 문제 그런 걸로 많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깔끔해서 그게 계속 찜찜했습니다. 친구들은 뭐가 이상하냐고 고마운 거라며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약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액을 다 한쪽이 부담하고 그걸 모르는 척 하기에도 불편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위약금이 얼마 나왔냐고 나도 일정 부분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괜찮다고 얼마 안 나왔다고 충분히 자기가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30분을 넘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길래 점점 이상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예식장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약금이 대체 얼마인지 직접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취소된 예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근처에 있는 예식장에 몽땅 다 연락해봤고요. 그래도 못 찾아서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보면 기억하니까요. 제가 예약하기로 한 예식장이 맞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도 하면서 그 예식장을 찾았어요. 곧장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보름 전에 취소된 예식이 없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 이름도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신랑 이름을 불러주니 그제야 찾더군요. 근데 3달 전에 이미 취소되었다고 예약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바로 취소했다고 하면서 그 담당 직원이 저에게 밝게 웃으며 90일 전에 취소된 예식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는 지금 2달 동안 하지도 않을 결혼을 준비한다고 그 난리를 피웠나 싶었습니다. 짝사랑도 아니고 짝결혼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었네요. 제 차 직원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아주 따뜻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또 위약금 때문에 전화했냐면서 이제는 정확한 액수도 말해주더라고요. 지방 결혼식장이라 큰 비용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신혼여행도 잘 취소했냐고 물어보니 지난주에 이미 취소했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하며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이메일을 확인해봤어요. 전 남자친구 이메일을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별다른 취소 메일이 없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어디까지 나를 속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원래는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날 당일이라 회사는 당연히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쉬겠다고 하니 힘들겠다면서 3일 정도 쉬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얼굴을 다 가리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가 창피해서 그러냐고 당당하게 살라고 소리를 지르시며 우셨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그때 전 남자친구 이메일에서 확인한 일정표를 보고 모이는 곳으로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전 남자친구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있었는데 순간 무슨 새신랑 같았습니다.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나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린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때 여자가 오더니 아주 대놓고 팔짱도 끼고 신혼부부가 따로 없었네요. 영상으로 다 찍어놨고요. 그냥 그 자리에 달려가서 뒤엎고 싶었는데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전 남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려갔습니다. 전 남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놓고 온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왔다고. 근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직접 왔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처음에는 엄청 당황하시더니 나중에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며 일단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져봤습니다. 그렇게 싹 뒤지다가 그 여자 여권 사본도 봤고요. 컴퓨터로 메신저 내용도 다 확인하고 정말 기가 찼네요. 결혼을 망설였던 이유가 그 여자였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키도 놓고 갔길래 아주 느긋하게 주인 없는 차에 가서 블랙박스도 다 뒤져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랑 연애할 당시에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요. 그럼 저랑 헤어지고 그 여자에게 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부녀였거든요. 집에서는 얼른 결혼 준비하라고 하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내니 거의 억지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유부녀 아줌마가 옆에서 바람을 넣어서 자기처럼 결혼하지 말고 그냥 파혼하라고, 요즘 파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메신저에다가 아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참 그 집 남편도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남의 집 결혼식을 파투내고 거기에 부족해서 신혼여행까지 따라간 거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들을 싹 다 모아서 나왔고요. 집에 오자마자 증거들을 정리해서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위약금 수준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파혼을 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위자료를 줘야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발리에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으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정확히 30초 만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보고 무슨 사진이냐고 해서 일단 발리에 간 김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즐기다 오라고, 대신 귀국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여자 집으로도 소장을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전 남자친구 집으로도 보내줬고요. 전 남친 어머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서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듣기만 하시다가 저에게 그 여자는 어디 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접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유부녀에게도 걸었어요. 당연히 안 받았고요. 위약금 아끼려고 했다가 위자료로 더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유부녀는 이혼당했습니다. 그걸 알고 같이 살아줄 남자가 어디 있겠나요. 자기 마누라가 신혼여행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 당연히 열받겠죠. 처음엔 저에게 와서 단순히 여행만 함께 간 거라고, 자기가 원래 발리를 좋아한다고 가보는 게 소원이라 그런 거라며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도 다 틀어줬습니다. 메신저 내용도 많이 있다고, 나중에 당신 남편과 함께 읽어보자고 하니 바로 입 다물더군요. 전 남자친구 어머니는 화가 끝까지 나셔서 그 유부녀를 묵사발을 만들어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위자료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함께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장가를 가도 2번은 더 갔을 거네요. 이젠 파혼을 해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이젠 더 이상 울지 않고 청소기를 돌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11년 전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부러워하며 시집을 잘 갔다며 축복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며 어린 나이 때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나름 큰 음식점을 2개나 가진 자수성가로 성공한 남자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저에게 대출을 낀 가게만 2개라며 별로 잘난 거 없다고 말하던 남편. 그렇게 겸손한 모습에 반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소개해준 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 가게에 식료품을 대주는 도매상을 하고 계셨고, 남편이 성실하게 운영하며 가게가 커져나가는 걸 보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먼저 자신의 딸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말을 하게 되면서 저희 둘이 만나게 되었었죠. 남편의 일과 다르게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한참 일하던 시기였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다며 죽자 살자 따라다니며 자기가 부동산법을 잘 몰라서 당한 적이 많다면서 그걸 빌미로 이 가게 저 가게를 같이 보게 되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자 양가 집안에서는 이렇게 된 김에 결혼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셨죠. 양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원하니 정말 일사천리로 짧은 연애에 결혼까지 금방 이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하고서야 저는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힘이 강했지만 남편 집안에서는 자수성가한 남편 마음대로였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말들을 하냐며
부모와 자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용돈이나 받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아버지보다 잘나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 제발 좀 자기 인생에 뭐라 할 자격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일부분만 말해서 그렇지 이것보다 훨씬 심한 태도로 말한 적도 많았고 급기야 시아버지께서는 한탄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놈아 나중에 자식 한번 낳아보라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라니까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제 자식은 아버지처럼 안 키울 거라고 공부도 제대로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건 다 사줄 거라며 갑자기 명절날 먹고 있던 닭가슴살을 발로 차고는 밖에 나가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따라 나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부모님 닭가슴살을 발로 차는 페르나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격분하며 저에게 말하기를 지금 하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 편드는 거냐며 너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자기한테 버려질 거라고 줄 제대로 잡으라며 눈치 더럽게 없다고 외치고서는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그때가 제가 임신 7개월 차라 그 전이었으면 진짜 뒤도 안 보고 이혼했을 텐데 막달이 다 되어서 이혼도 못하고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아무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는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부도가 나신 거죠. 도매업을 하시다가 큰 식당이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그대로 부도를 맞으신 겁니다. 다급한 김에 사위인 남편에게 부탁했으나 남편이 부모님에게